제2장 벡터와 스칼라입니다. 이 장은 4개의 소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벡터와 스칼라의 정의. 두 번째, 벡터와 연산에서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벡터의 성분 표현법, 그리고 그 성분 표현법을 하기 위한 단위 벡터의 정의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4단원 벡터의 곱, 그래서 벡터의 곱에는 스칼라 곱과 벡터 곱이 있는데 두 가지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 정의 기억납니까? 네, 자연현상 중에서 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물리량이라고 했죠. 그 물리량은 수, 즉 다시 말하면 값, 그것을 다시 말하면 크기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또한 그 크기 외에 한 가지 더해서 방향까지 같이 표현해줘야 더 정확한 것이 있습니다. 즉 방향을 고려해 주어야 하는 물리량도 있다는 거죠. 즉 크기만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우리는 구분해서 스칼라, 또고 방향까지 같이 정의해 주어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연현상을 벡터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스칼라에는 질량 또는 거리 또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시간 이런 것을 스칼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벡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위치, 속도 또는 힘 이런 것을 또 벡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생각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면적은 스칼라일까요? 벡터일까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다음에.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갑시다. 벡터의 표시. 벡터는 우리 교재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가? 네, 벡터든 스칼라든 전부 다 물리량의 값은 이렇게 기울여진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벡터는 그 기울여진 표시에 화살표까지 더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교재에는 물리량은 모두 다 기울여진 기호로 표시됩니다. 즉, 기울여진 기호가 아니라는 것은 물리량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단위. 단위는 물리량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물리량 자체가 아니죠. 그래서 단위는 기울여지지 않고 똑바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있다면 A라는 물체에서 B라는 물체로 어떤 열이 전달된다 이렇게 표시할 때 A라는 물체를 그릴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A 쓰는데 그때는 물체 A를 지칭하는 지시어기 때문에 그때는 물리량이 아니죠. 그때는 얘가 똑바로 써서 표시합니다. 자,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 교재에는 항상 기울여진 것만 물리량이라고 하고 그 물리량은 그 값을 의미하는데 화살표가 없는 경우는 그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죠. 벡터의 절대값을 표시하는 것과 동일한 것은 바로 화살표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그 벡터의 값 크기만을 나타내거나 또는 스칼라량일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하거나 아니면 진한 기울임체로 쓰게 되면 이것은 벡터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벡터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까 합니다. 자, 우선 힘이 존재하는 하나의 물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의 한쪽 위에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에는 예쁘고 먹음직스러운 사과가 있습니다. 이 사과에 작용하는 힘 무엇이 있을까요? 네, 중력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중력은 어느 쪽 방향으로? 네,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저는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화살표로 표현했습니다. 즉, 벡터는 화살표로 표시하면 굉장히 편리하다. 그럼 어떤 것이 편리하냐? 그 벡터가 가지고 있는 크기와 방향을 잘 표현한다. 여기서 크기라고 하는 것은 화살표의 길이가 길어지면 크기가 커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의 방향이 곧 그 벡터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를 잘 그리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힘을 분석하는데 벡터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힘의 3요소는 이렇게 크기와 방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냐? 바로 이 사과에 힘이 작용되었다라고 하는 그 점, 즉 작용점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즉 힘의 3요소에서는 힘의 작용점, 힘의 크기, 힘의 방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벡터의 3요소라고 하는 건 그 벡터의 작용점, 크기, 방향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설명하면 우리는 당분간 이 사과의 전체적인 부피, 즉 전체적인 크기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작용점이라고 하는 하나의 포인트 점만을 고려할 건데 이 포인트 점이라고 하는 건 사과의 모든 질량이 이 포인트 점, 작용점에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점을 우리는 질량의 점, 질량만 가지고 있는 점이다 라고 해서 질량의 양자를 빼서 우리는 질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크기를 가지지 않는 유한한 아주 작은 점으로 된 질점에 대한 역학을 갖다가 공부하게 됩니다. 물리량 중에서 스칼라와 벡터를 구분하기 힘든 물리량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칼라죠. 그 다음에 변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치라고 하는 것이 벡터일까요? 아니면 스칼라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답해 보세요. 자, 이것을 답하기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 또는 스칼라라고 생각했던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자, 갑자기 제가 친구라고 했죠? 왜 친구라고 했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었기 때문이죠. 학생 때는요. 자, 그러면 이런 힌트를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위치를 정확히 표현한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P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포인트, 포지션, 위치죠. 자, 이 건물은 제가 지금 있는 제 사무실이 있는 5호관입니다. 그럼 인하대학교에서 5호관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겠어요? 저기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보이는 곳에서 길을 물었을 때 가능한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저처럼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위치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바로 처음에 어디에서부터 라고 하는 그 처음 출발점이 필요하죠. 그 출발점은 우리는 좌표에서 좌표의 중심 또는 원점이라고 합니다. 그 원점이 지금 어디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 대부분 학교에 도착했으면 정문이 있겠죠. 그 정문을 생각해서 정문에서부터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 이렇게 보면 화살표 방향으로, 즉 여기서 화살표 방향은 우리 학교는 약 북서쪽 방향으로 100m 정도 위치에 가면 그 시계탑이 있는데 그 시계탑이 있는 건물이 제가 있는 5호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위치라고 하는 것은 잘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이 화살표의 방향에 해당하는, 그죠? 화살표의 방향에 해당하는 방향이 있고, 두 번째, 화살표의 길이에 해당하는 그 크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향과, 그죠? 크기가 모두 가지고 있어야, 모두 표현해야 이 포지션을 갖다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는 바로 벡터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위치를 표현할 때 여러분 우체국이 어디 있죠? 라고 하면 우체국은 학교에서 동쪽으로 30m, 북쪽으로 70m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위치의 3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결국 위치도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의 3요소를 따른다는 거죠. 그 크기와 방향과 그리고 원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벡터죠. 자,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쓰게 됩니다. P라고 하는 원점에서 P 포인트를 연결한 그 선분의 화살표 벡터는 바로 위치고 그 위치는 벡터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벡터와 스칼라의 정의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앞에서 위치라고 하는 것은 벡터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배웠죠.
자, 그런데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위치라고 하는 것이 변화할 때에는 벡터가 나타나기도 하고 스칼라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벡터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변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칼라를 길이라고 하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기본 단위 중에서 즉 기본 물리량에서 어떤 것, 길이 차원의 즉 단위로 보면 미터의 물리량들을 공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선 자, 위치 변화 때 나타나는 물리량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까와 같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에 P라고 하는 포지션이 있는데 이 포지션, 이 위치에는 우리 건물, 즉 5호관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원점이라고 하는데 그 원점에는 어떤 건물이 있죠? 바로 예, 어, 정문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럼 정문에서 이 오후관님 제 사무실 있는 곳까지 저한테 질문이 아주 많아서 안 되겠다. 도저히 인터넷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저를 만나러 오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만나러 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희는 사무실까지 오겠습니까? 바로 길을 따라겠죠. 여기에는 왼쪽 길이 있어요. 왼쪽으로 가다 보면 요금소가 한 여기쯤에 있어요. 그럼 요금소를 조금 지나게 되면 자 위쪽으로 향하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쪽에는 도서관도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지나서 쭉 오게 되면 바로 왼쪽에 5호관이 있어요. 여기에는 시계탑이 있죠. 시계탑.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 커피집도 있고요. 즉 여러분은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길을 따라서 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몇 미터나 진행해서 저에게 왔을까요? 대략적으로 가정이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자, 왼쪽으로 약 5m를 왔다. 그리고 위쪽으로 약 10m를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말이 진짜 안 되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먼 거리, 즉 얼마만큼의 길이를 이동했습니까? 예, 15m를 이동했죠. 즉 길이라고 하는 것은 15m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5m라고 하는 것은 크기만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향을 하나의 방향으로 정의할 수 없다. 즉 방향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방향이 정의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변하는 방향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향이 없는 스칼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최종 처음과 최종 마지막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처음과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 물체의 위치가 변했는가? 바로 처음 위치는 0, 나중 위치는 여기에 P라고 하는 포지션이죠. 즉 처음 위치가 나중 위치까지의 변한 그 직선 거리와 방향, 그것을 우리는 변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변이는 방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네, 벡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의가 하나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변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나중의 위치에서 빼기 처음 위치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왜 하느냐? 바로 변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위치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의 변화, 위치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델타 P 위치를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델타 변화량이고 그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벡터량이고요. 이것은 P 나중이라고 하면 여기를 나중 그리고 P 처음 보통 처음은 우리가 제로를 표현하죠. 그래서 P 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변이다. 그 변이의 표현 방법은 지금 화살표로 표현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얘기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장 벡터의 연산입니다. 여기서 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있을 때인데 우선 이 단원에서는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덧셈입니다. 여기에 임의 벡터 두 개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가 있죠. 두 벡터 중에서 어느 게 더 크기가 큽니까? 바로 A라고 하는 벡터죠. 그 이유는 화살표를 더 길게 그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A와 B 벡터는 방향은 같습니까? 네, 정확히 같지 않다라는 것을 금방 표현할 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덧셈을 해볼까요? 자, 덧셈이라고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삼각형법. 두 번째, 평행사변형법이 있습니다. 먼저 삼각형법을 알아볼까요? 삼각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의 벡터를 먼저 그리죠. A라고 하는 벡터를 먼저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벡터를 어디에다 그려줍니까? A 벡터의 끝에다가 B 벡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리게 되면 자, 처음 A의 시작점에서부터 B의 끝나는 점까지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 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A의 처음에서부터 B 끝까지 이동한 물체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벡터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런 삼각형이 나오죠. 그래서 삼각형의 모양이다. 라해서 삼각형법이고요. 처음과 끝을 연결한 A 플러스 B라고 하는 벡터가 벡터의 합 벡터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평행사변형법을 알아볼까요? 이거는 A를 더하고 B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A와 B를 동시에 그려줍니다. A와 B를 동시에 그려준 상태에서 A와 평행한 또는 B와 평행한 평행사변형을 그리죠. 평행사변형을 갖다가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쿠 그리기 전에 제가 터치가 됐네요. 자, 먼저 그러면 이제라도 어쩔 수 없죠. 이 평행사변형을 그리고 그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그립니까? A라고 하는 벡터를 평행이동해서 나란한 점선, B라고 하는 벡터를 평행한 나란한 점선을 그려서 평행사변형을 꼴을 만들고 그것에 대각선을 연결하면 두 개의 합 벡터가 됩니다. 라고 해서 전체 꼴이 평행사변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평행사변형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죠. 덧셈에 사용된 벡터의 기본 성질을 말해보자. 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있는 A, B 벡터를 이용을 해서 삼각형법이든 아니면 평행사변형법이든 덧셈을 아주 잘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사용했냐? A와 B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임의의 한 곳에 이동해서 그렸다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즉, B가 원래 처음에는 이쪽에 있었는데요. 그것을 A의 끝머리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삼각형법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은 이 B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A 시작점을 일치시켜서 이동을 했죠.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B 벡터는 변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벡터는 평행 이동해도 같은 벡터다라고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벡터의 기본 성질 중에 하나고 그것을 이용해서 삼각형법과 평행사변형법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기본 성질 뭐라고요? 바로 벡터는 평행 이동해도 같은 벡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벡터의 뺄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뺄셈은 덧셈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선 A라고 하는 벡터, B라고 하는 벡터가 아까와 동일하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에서 B 벡터를 빼라 라고 한다면 표기법으로는 A 벡터 빼기 B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진한 글자로 되어 있어서 벡터를 표시하는데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그러면 여기다 벡터로 제가 화살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빼기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에 마이너스 어떤 값 하면 그것이 빼기가 되죠. 동일하게 여기 A라고 하는 벡터가 있고 덧셈으로 하고 B에 마이너스를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됩니다. 그것을 빼기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A라고 하는 벡터가 있고 B라고 하는 백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B라고 하는 벡터를 갖다가 빼기 1을 갖다가 곱합니다. 자, B에서 마이너스 1을 곱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반대로 된다는 의미를 뜻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B 벡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마이너스 B 벡터를 원래 B 벡터에 대해서 특별한 명칭을 가지고 있죠. 바로 역벡터라고 부릅니다.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인 벡터죠. 그래서 결국 A 빼기 B 벡터라고 하는 것은 A에다가 B의 역벡터를 더해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것은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로서 역벡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저 A와 B의 차를 갖다가 알아보면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A라고 하는 벡터를 그림으로 그립니다. 다음에 B의 역벡터를 또 끝에 그립니다. 지금 저는 삼각형 법을 하고 있습니다. A의 끝에 B의 첫 시작점을 그려서 똑같이 그리는데 여기서 B의 역벡터를 말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뭐 합니까? 삼각형을 이루도록 처음과 끝을 연결한다. 그것이 바로 벡터의 합이다. 자, 그래서 A-B라고 하는 벡터의 뺄셈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벡터의 성질 중에 덧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성질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덧셈에서 사용한 벡터의 성질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즉, 평행 이동에도 벡터는 동일한 벡터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벡터에는 혹시 이 교환 법칙, 즉 덧셈은 순서에 상관없이 같은 벡터가 다를까라고 하는 거죠. A 플러스 B 벡터와 B 플러스 A 벡터 어떤 것을 먼저 해도 성립하느냐? 그러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또 동일한 A와 B 벡터를 가지고 화살표를 그려가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선 A라고 하는 벡터가 있습니다. 이 벡터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첫 번째 그리고 B 벡터를 연결을 합니다. 삼각형법으로 AB 벡터의 합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순서를 바꿔 보겠습니다. B 벡터를 먼저 그립니다. B 벡터에다가 A 벡터를 연결합니다. 그래도 그 결과는 네, 같습니다. 평행 이동하면 두 개는 같고 크기 같고 방향이 같으므로 이 벡터는 같은 벡터이고 따라서 교환 법칙은 성립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우리 벡터의 성질을 했는데 덧셈의 교환 법칙은 성립하는가? 앞에서 성립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뺄셈의 경우에도 똑같이 성립하는가?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A에서 B 벡터를 빼줍니다. 뺐을 때 그 값하고 B에서 A 벡터를 빼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값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먼저 예상을 하고 그 예상한 결과가 기존에 알고 있던 법칙을 적용해서 풀이를 했을 때 그 결과가 같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예상이고 그 예상이 많이 맞아질수록 우리는 물리를 좀 잘하게 되는 경지에 오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예상은 어떻습니까? 예, yes다 or no다 라고 하는 것. 자, 여러분들 먼저 예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예상을 가지고 이제 한번 법칙과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맞는지 틀리는지를요. 그러면 법칙은 뭡니까? 바로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두 벡터를 삼각형법 또는 평행사변형법으로 더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덧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에서 B 벡터의 역벡터를 더하는 경우 먼저 A 벡터를 그리고 B 벡터의 역벡터를 그려서 벡터의 합을 하게 되면 결과는 A에서 마이너스 B 해서 요 빨간 벡터가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B 벡터를 먼저 그려야 되죠. B 벡터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 A 벡터의 역벡터를 갖다가 그리죠. A 벡터의 역벡터를 B의 시작점에다 같이 그려서 평행사변 형법으로 이번엔 표현을 해봤더니 두 개의 합벡터는 어떻게 나옵니까?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결과는 다르게 되죠. 즉, A에서 B 벡터를 뺀 것과 B에서 A 벡터를 뺀 것은 두 개가 역벡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돼서 두 벡터는 다릅니다. 따라서 벡터의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네. 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역벡터를 더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A에다가 B의 역벡터를 더하는 것과 B에다가 A의 역벡터를 더하는 것과 당연히 다르죠. 맞습니까? 예. A에다가 B의 역벡터를 더하는 것과 다시 말하면 자,
B에다가 A의 역벡터를 더하는 것은 덧셈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을 두 개를 더한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더한 거죠. A에다가 다시 한번 B의 역벡터를 더한 것과 B에다가 A의 역벡터를 더하는 것은 덧셈 자체가 다른 것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덧셈의 결합법칙입니다. 여러분들 결합법칙은 성립을 할까요? 결합법칙이라는 게 뭡니까? 네, 순서에 관계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 개의 벡터가 있습니다. A와 B를 먼저 더하고 C를 더한 것과 B와 C를 더한 것과 A를 더한 것은 같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야, 여기 그림이 다 나왔으니까 빨리 보는 것으로 하죠. 먼저 A에다가 B를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C 벡터를 더하는 경우가 1번 경로입니다. 바로 1번 경로는 다음과 같이 지나간다는 거죠. A에다 먼저 그 다음 B 두 번째 C가 맨 마지막이 되고 이것을 1번 경로.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로를 가볼까요? 두 번째는 먼저 B와 C를 더합니다. 자, 근데 아까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C랑 B를 더해도 B, C를 먼저 더한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A를 갖다가 더하면 이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두 개의 벡터는 동일한 벡터가 나오기 때문에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즉 덧셈에서는 순서에 관계없다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므로 결합법칙도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에 나오는 잘 틀린 문제 하나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잘 틀린다고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자,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는 두 벡터에 이루는 각도를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잘못 찾을 때가 많고 그 벡터에 이루는 각도의 정의, 사이각을 갖다가 알려주는 예제입니다. 자, 우선 여기 벡터가 3개가 있습니다. 어떤 벡터들이 있냐? F1이라고 하는 벡터가 있고 F2라고 하는 벡터 있고 F3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얘는 진한 글자라고 나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를 안 해도 벡터가 맞아요. 그런데 틀린 점이 하나 있다면 네, 편집 과정에서 얘가 바로 섰네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표기법하고는 좀 틀려요. 정확하게 하려면 얘를 기울인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거는 양해를 해주고 이 F1과 F2를 이루는 사이각은 얼마겠습니까? 여기에 F1이라고 하는 벡터와 여기 F2라고 하는 벡터가 있는데 이 F1과 F2가 이루는 각도는 몇 도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또한 여기에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게 해서 F3라고 하는 벡터가 있는데 F3라고 하는 벡터는 결국 F1이라고 하는 벡터 더하기 F2라고 하는 벡터가 결국 F3 벡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여러분들 혼돈을 주기 위해서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여기가 무슨 삼각형이 되는 것 같습니까? 크기가 뭐 거의 길이가 같으면 세 개는 정삼각형 비슷하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F1과 F2의 사이각이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를 답으로 하셨을 겁니다. 근데 답은 여기로 나와 있죠. 자,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에 대한 정의인데요. 두 벡터의 사이각은 어떻게 정하느냐? 앞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간단한 벡터들이 있었어요. 이걸 A 벡터라고 하고 이걸 B 벡터라고 하자. 그럼 그 두 개의 사이각은 어때요? 여기가 그 사이각입니다.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죠. 그런데 지금 F1 벡터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F1 벡터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F2 벡터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F2 벡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F2를 평행 이동해서 자, 작용점, 시작점을 갖다 일치시켜서 이게 F2 벡터가 되고 그러면 F1과 F2 벡터의 사이각은 바로 여기가 되죠. 자, 그래서 세타 값은 요 90도보다 큰 값이 여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벡터의 사이각은 뭘 일치시킨다? 네, 작용점, 시작점을 갖다가 일치시키고 판단해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 두 벡터의 끼인각, 사이각이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죠.